그날 박종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마지막 길치고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빈소 앞에 놓인 국화꽃 몇 송이. 그나마도 장례식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정 속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몇 년 전 동사무소에서 찍어준, 그것도 무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5년째 폐지를 주워온 동료였습니다. 영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자식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여자도 그 옆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박광진, 할아버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선, 할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야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복도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소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족분들이십니까? 광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는 장남 박광진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 박미선이고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최용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 그 단어가 나오자 빈소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광진과 미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영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 집행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개봉하겠지만 유족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광진이 침을 삼켰습니다. 미선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상당한 금액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네? 유산이요? 미선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광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폐지나 주우며 쪽방에서 살던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유언장 개봉 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금성 자산만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광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마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0억 원. 폐지를 주우며 살던 노인이 남긴 돈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단 말입니까? 광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0억이라면 자신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요즘 10억은 단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단비가 아니라 폭우였습니다. 아버지. 광진이 다시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언장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장례 3일장이 끝난 후 이곳에서 정식으로 개봉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조건. 그 말에 광진과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함이 스쳤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있다 한들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올 돈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빈소를 나가자 광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좀 놀랄 일이 생겼어. 아버지가 10억을 남기셨대. 응, 진짜야. 아니, 나도 믿기지 않아. 일단 3일장 동안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선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달라지다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유산이 앞으로 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박종철 할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3일 후 이 장례식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주었던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꽃 한 송이 들고 와서는 영정 앞에 잠시 절만하고 돌아갔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광진은 올해 50살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반듯한 정장에 비싼 시계. 하지만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에 자식들 교육비에 노후 준비까지 쥐어짜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10억 원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미선은 48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내서 사업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과는 더 큰 빚이었습니다. 요즘 미선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10억 원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영호는 빈소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호야, 내 자식들 말이야. 착한 애들이었어. 정말 착했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에는 늘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호는 할아버지와 5년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은 늘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오늘은 수학이 좋네. 할아버지는 폐지 몇 장을 주어도 만족해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호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 자식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걔들도 바쁠 거야.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영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모습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그 기계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눈빛을. 할아버지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박종철은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이 30명쯤 되는 회사였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그 덕분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외상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도. 할아버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의 파산 소식을 듣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며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취직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미선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파산한 집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 연을 끊는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자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70이 되어서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일도 잊었습니다. 가끔 양심이 찔릴 때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핑계는 진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빈소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주행세를 하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년 전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광진은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어디에 쓸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우만이 영정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들이 형님 유언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뉘우칠까요? 영정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슬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장례가 끝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개봉될 것입니다. 그때 이 가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오후 유언장이 개봉될 예정이었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3일장도 귀찮아했을 두 사람이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족 여러분, 이제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로 이동하시죠. 네 사람은 장례식장 3층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올라갔습니다. 영호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광진과 미선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10억 원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종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광진이 침을 삼켰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현금 10억 원은 김수민 학생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광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수민이 누구입니까? 대체 누굽니까? 광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선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친자식인데 왜 낯선 사람에게 재산을 준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하셨고 제가 증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유류분 청구를 하겠습니다. 광진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유류분. 법적으로 자식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비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유증입니다. 게다가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미 여러분께 충분한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충분한 재산이요? 무슨 소립니까?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미 파산하셨어요. 우리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대셨습니다. 박광진 씨, 당신은 사립대학교 4년 학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박미선 씨, 당신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이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무능해서 너희에게 짐이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도 외로웠단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영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를 기다렸다. 생일날도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오지 않았다. 괜찮다. 이해한다. 너희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 미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광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행복했단다. 영호 형님을 만났고 수민이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 그 아이는 내게 희망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희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단다. 광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수민아, 네가 이 유언을 듣고 있다면 놀랐겠구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준 것 같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믿는다. 네가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단, 김수민 학생에게는 선택권을 줍니다. 이 10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민이가 거부한다면 이 돈은 전액 고아원에 기부됩니다. 광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요? 고인의 유언이 명확합니다. 만약 김수민 학생이 거부한다면 고아원 기부. 자녀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광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친자식인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까? 그 김수민이란 사람이 대체 누군데 10억을 받는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김수민 학생은 내일 이곳으로 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던 사람입니다.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정을 아셨다면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요.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형님께서 수민이에 대해 더 남기신 말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수민아,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15년 전 겨울이었다. 네가 고아원 담벼락에서 울고 있었지.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물었더니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고 했구나. 그날 할아버지는 결심했단다. 이 아이만큼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자고. 광진과 미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전부터 아버지는 낯선 아이를 도와왔다는 것입니까? 할아버지는 네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 이 돈은 너를 위해 모은 거란다. 부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후 2시 김수민 학생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때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진과 미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억 원은
이미 손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가 15년 동안 남을 도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쪽방에서 살면서도 매달 그 아이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사셨단 말입니까?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광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남은 되느냐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김수민이 온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할아버지께서 15년을 도와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10억 원을 받을까요? 거부할까요? 상담실 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날 밤, 광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억 원. 김수민. 15년. 고아원.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수민을 쳐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광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산다는 것을. 1년 전쯤 우연히 길에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광진은 못 본 척했습니다.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동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광진은 매번 피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찮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마주하면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고, 그게 싫었습니다. 광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편 미선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어린 미선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는 미선의 손을 잡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앨범을 넘겼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선은 아버지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선은 사진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로비였습니다. 영호는 일찍 나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작은 박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쪽방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시계 하나,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영호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수민이에게 30만 원 송금. 장학금. 2023년 4월 3일. 수민이에게 30만 원 송금. 생활비. 2023년 5월 2일. 수민이에게 40만 원 송금. 교재비. 매달 빠짐없이 수민이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영호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평균 30만 원이면 대략 5,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10,000원도 벌기 힘든 형님이 어떻게 매달 30만 원씩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때 수첩 뒷장에서 메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충당. 광진이와 미선이에게는 비밀.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월세 수입? 형님이 월세를 받을 만한 부동산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는 수첩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205호. 월세 80만 원. 이 돈으로 수민이 학비되고 나머지는 저축. 영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오피스텔이라니. 그럼 형님은 가난한 척했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첩 첫 장으로 돌아가 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998년 회사 부도 후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 대치동 작은 오피스텔 한 칸. 이것만은 지켜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리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니까. 영호는 전율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 재산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썼던 것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생활하고 월세로 받은 돈은 전부 수민이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형님. 영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수첩에는 형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도왔던 삶,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삶. 그런데 왜 형님은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첩 마지막 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너희가 이 수첩을 보게 된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가 월세를 받았다는 걸 알면 너희는 미안해할 거야.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혼자 고생했냐고. 하지만 아빠는 괜찮았단다. 폐지를 줍는 것도 쪽방에서 사는 것도 그게 아빠가 선택한 삶이었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아빠에게는 수민이가 있었어. 그 아이를 도우면서 아빠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단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구나. 너희를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영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자식들을 배려했습니다.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난한 척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방문. 그것만으로도 형님은 행복했을 거라는 것을. 영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 수첩을 광진과 미선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직해야 할까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물어보더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영호는 직감했습니다. 저 청년이 바로 김수민이구나. 드디어 형님이 15년을 도왔던 그 아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수민은 조용히 빈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청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형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은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의대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신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영호가 다가갔습니다. 수민 학생입니까? 수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수민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영호라고 합니다. 종철 형님과 함께 폐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 수민은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폐지를 주우셨다는 건 알았어요.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수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달려가서 인사드릴 걸 그랬어요. 왜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알아보실까봐. 제가 후원받는 게 부끄러웠어요. 영호는 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오히려 학생이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뒤따라 광진과 미선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민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청년이 10억을 가져갈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15년을 도왔던 그 아이구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수민 학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고인의 유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사람이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수민에게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민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처음 너를 만난 날을 기억한다. 15년 전 추운 겨울이었지. 네가 고아원 담벼락에 앉아 울고 있더구나.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물었지. 왜 우느냐고. 너는 말했어.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고. 고아원 원장님이 대학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 수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수능 성적은 좋았지만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꿈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옆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의대 입학부터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그 돈으로 학비를 내고 교재를 사고 생활했습니다. 후원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고아원에 수없이 부탁했지만 후원자가 익명을 원한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였구나. 수미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너를 도왔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할아버지에게도 너 같은 자식들이 있단다. 광진이와 미선이.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어. 의사는 아니지만 각자의 길을 가게 해줬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난해지자 아이들은 떠나갔어.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 괜찮아. 이해한다. 누가 폐지 줍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겠니? 그런데 너를 만났단다. 너는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 그 모습이 할아버지 자식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심했어. 이 아이만큼은 꿈을 이루게 해주자고. 광진과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들으니 부끄러웠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단다. 10억 원. 적지 않은 돈이지. 이 돈은 네가 쓰렴.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이 돈을 받아도 되고 거부해도 돼. 할아버지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랑스럽단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김수민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0억 원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만약 거부하신다면 전액 고아원에 기부됩니다. 수민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의사가 된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폐지를 주우며 쪽방에서 살며 당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며 모으신 돈. 할아버지. 수민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겠습니다. 광진과 미선이 깜짝 놀라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이 돈으로 저처럼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바라셨던 바입니다. 수민이 광진과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시죠? 광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장남 박광진입니다. 저는 딸 박미선입니다.
수미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두 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분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바쁠 거라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광진과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김수민 학생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이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수민 학생과 유족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우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이걸 보시면 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광진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치동 오피스텔. 월세 80만 원? 미선이 수첩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녀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어? 영우가 설명했습니다. 형님은 회사가 부도난 후에도 오피스텔 한 칸을 지키셨어요. 그걸 월세로 주고 받은 돈으로 수민 학생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폐지를 주우며 사셨죠. 광진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매달 수민에게 보낸 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영우가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그 글을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선이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우리가. 광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있었는데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가난한 척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썼습니다. 수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상담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유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진이 물었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네. 고인께서는 2개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김수민 학생을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광진과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도 뭔가를 남기셨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아빠의 마지막 편지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구나. 제대로 된 아빠 노릇 한번 못하고 가서. 미선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너희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아빠가 부끄러웠겠지. 폐지 줍는 아빠를 누가 자랑스러워하겠니? 광진아,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니? 1년 전쯤이었나? 너는 아빠를 봤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아빠를. 아빠도 너를 봤단다.
광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너는 길을 돌아서 갔지. 아빠를 피해서. 괜찮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빠도 너의 입장이었다면 모른 척 했을 거야. 부끄러웠을 테니까. 광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날 정말 너를 보고 싶었단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아들아, 잘 지냈니? 아빠는 괜찮단다라고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못했어. 너를 힘들게 할까봐. 네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그래서 아빠도 모른 척 했단다. 리어카를 끌고 반대 방향으로 갔지. 광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결혼할 때 아빠를 안 부른 거 알아? 시댁에서 반대했다며. 아빠는 이해한단다. 누가 파산한 장인어른을 좋아하겠니? 하지만 아빠는 그날 너의 결혼식장 근처까지 갔었어. 멀리서라도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웨딩드레스 입은 너를 봤단다. 정말 예뻤어. 미선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오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빠는 식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들어가고 싶었어. 달려가서 너를 안아주고 싶었단다. 우리 딸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못했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까봐. 시댁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볼까봐. 그래서 아빠는 그냥 돌아왔단다. 멀리서 너의 뒷모습만 보고.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둘 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무능했던 거지. 아빠가 회사를 지켰다면, 아빠가 계속 사장으로 살았다면, 너희는 아빠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두 아빠 탓이란다. 광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 수민이를 잘 대해주렴. 그 아이는 착한 아이란다. 너희가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고 착해. 아빠는 수민이를 보면서 너희를 생각했어. 너희도 한때는 꿈이 있었잖니. 광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미선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지.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잖니. 아빠는 그게 자랑스럽단다. 광진과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가 15년 동안 수민이를 도운 건 너희를 대신해서였어. 너희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수민이에게 해주고 싶었단다. 그래야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아빠는 행복했어. 수민이를 돕는 게 정말 행복했단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싶었어. 영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아빠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오히려 미안하다.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부자 아빠, 성공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광진이 바닥을 쳤습니다. 아빠는 이미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둘 서로 잘 지내거라.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면 아빠가 가장 슬플 거야. 그리고 가끔은 아빠 생각도 해주렴.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아. 명절 때 아빠 무덤에 와서 말을 걸어주렴.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그럼 아빠는 정말 행복할 거야. 변호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광진아. 사랑한다, 미선아.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상담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광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을까?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지가 오셨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을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수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형님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광진이 일어나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 어르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마지막 순간이 어떠셨는지. 제발.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하셨어.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중얼거리셨지. 광진이, 미선이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셨어. 환하게.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 됐어라고 하시면서. 광진과 미선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에게도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대치동 오피스텔 205호. 현재 시세로 약 3억 원입니다. 광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인의 뜻입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광진이와 미선이에게 반씩 나눠주어라.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요. 광진과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 분이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는 거였을 겁니다. 광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수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요. 저도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겠습니다. 광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모두는 박종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유골은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소박한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장례였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아빠, 이제야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온 후 5사람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살던 쪽방에서였습니다. 쪽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광진은 그 공간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5년을 사셨다니. 미선은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다는 바로 그 사진. 아버지. 미선은 액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영우가 방 안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우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영우가 편지 몇 통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모두가 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우는 편지 한 통을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는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진의 집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추석. 광진아, 잘 지내니? 아빠야. 오늘 추석인데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구나. 네가 바쁠 텐데 아빠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송편 먹었니? 아빠는 오늘 영호 형님이랑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단다. 그것도 맛있더라. 광진아, 너도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렴.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광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영우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2023년 생일. 미선아, 오늘 내 생일이지? 축하한다. 48살이 됐구나. 벌써 그렇게 컸니? 아빠는 네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단다. 네가 생일 케이크 보고 좋아하던 모습, 촛불 끄면서 소원 빌던 모습, 다 기억난다. 오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아빠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생일 축하한다, 딸아. 사랑한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매년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추석마다 쓴 편지, 설날마다 쓴 편지, 광진 생일에 쓴 편지, 미선 생일에 쓴 편지, 어린이날에 손주들에게 쓴 편지, 5년 동안 매달 몇 통씩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광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한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영우가 상자 맨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내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아빠가 항상 너희를 생각했다는 걸 알아주렴.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단다. 광진은 편지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흩어졌습니다. 아빠. 그는 편지 더미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매달 편지를 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받지 못할 편지를. 미선도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 아빠, 제발요. 왜 진작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받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부담 줄까봐 참으셨던 마음. 영우가 마지막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아빠가 요즘 많이 아프구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단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들 아픈 거잖니.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비록 너희가 아빠를 찾아오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아빠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그것만 기억해 주렴. 아빠의 사랑만은 진짜였다는 거. 광진이 편지를 읽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아프셨어. 병원에 가셨어야 했어. 왜 혼자 참으셨어요? 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병원비가 아까우셨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리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으신 거예요.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말씀만 하셨어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수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형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영호야, 광진이와 미선이한테 연락하지 마. 걔들 놀랄까봐.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라고. 광진과 미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놀랄까봐,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어요.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진이, 미선이 잘 살고 있지?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했어라고 하셨어요. 광진은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럴 수 없어요. 미선도 편지들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시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 좁은 방에서 홀로 편지를 쓰시며 자식들을 그리워하셨을까. 그때였습니다. 영우가 상자 맨 밑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광진과 미선이 이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읽어주세요. 박종철. 영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마지막 편지가 나왔습니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광진아, 미선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보낸 다른 편지들도 다 봤다는 뜻이겠지. 아빠가 너희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건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너희가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폐지 줍는 아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빠도 조용히 있었단다.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아빠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수민이를 도울 수 있어서도 행복했고, 영호 형님 같은 친구를 만나서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미안해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았으니까. 다만 하나만 부탁할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끼리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가끔은 아빠 생각도 해줘.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해. 사랑한다, 광진아. 사랑한다, 미선아.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평생 자랑스러웠단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쪽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광진과 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버림받았어도 외면당했어도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진과 미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장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달동네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요리도 잘 못했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르신들 댁을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내가 제대로 된 밥을 먹는구먼. 어르신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광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이런 일을 하나? 돈도 안 되는데. 광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며 사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버지, 훌륭한 분이셨겠구먼. 자네 같은 아들을 두셔서. 광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광진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효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마음의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선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왔어요? 그럼, 우리 민지 보고 싶어서 왔지. 미선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민이를 도우며 느꼈을 그 행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당신,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봉사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결국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턴 과정을 밟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빠짐없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안 아파요. 다행이네. 앞으로도 아프면 언제든지 오렴. 수미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10억 원은 수민의 이름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 고아원 아이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광진과 미선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오피스텔 월세를 매달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광진, 미선, 수미는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영우도 동행했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네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광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광진입니다. 늦게나마 찾아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못다한 인사를 이제라도 드립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폐지를 주우면서도 수민이를 도우셨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미선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미선이에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에 못 모셨던 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아빠, 저 이제는 아빠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아빠께서 느끼셨던 그 행복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형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형님의 자식들도, 수민이도 모두 형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광진이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못한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광진은 그 편지를 읽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편지를 쓸게요. 아버지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쓸게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빠.
매달 아빠께 편지 쓸게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을게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 보고 드릴 게 많아요. 제가 살린 아이들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형님은 행복하실 겁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베푸는 삶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 진짜 부자셨어요. 마음이 부유한 분이셨어요.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저희가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수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영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광진과 미선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수민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광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요.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행복하실 겁니다. 당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박종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의 가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가장 부유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은 광진에게, 미선에게, 수민에게, 그리고 영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